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노인복지 시설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지난 2020년 5월 19일 MBC PD수첩에서는 나눔의 집에 후원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시설인 나눔의 집 운영 실태를 밝히는 내용이 방영되었습니다.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꼭 시청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던 중 저희 케어스토리가 관심을 갖고 생각하게 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나눔의 집에서 그렇게나 많은 후원금을 받았지만 정작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프로그램 하나 제공해 드리지 못하고 심지어는 의료 지원이나 특시까지도 제대로 제공해 드리지 못했다는 종사자분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저희 케어스토리 구독자 여러분, 우리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나눔의 집과는 다르게 과연 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하여 제대로 된 운영비를 지출하고 있을까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보금자리가 되어야 하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시설에서 어르신을 위하여 적절하게 운영비를 지출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 케어스토리에서는 이번 영상을 통해 그 문제를 한번 깊이 있게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즉, 노인요양원, 주간보호시설에서 대표자가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출하고 난 후의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를 이해하고 실제로 수익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운영비는 과연 적절히 지출하고 있는지 그 실태에 관해 실제 시설들의 결산 내역을 여러분과 함께 들여다보면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마도 이 영상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인요양원과 주간보호시설들의 설치 및 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꿔야만 하는 필요성에 대한 좋은 안내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저희 케어스토리에서 말하는 소규모, 고급화된 시설의 창업과 운영이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보여드릴 수 있는 좋은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케어스토리는 어르신들께서 노인요양원 주간보호시설이라는 인생의 마지막 보금자리를 통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보호를 받으시다가 천국을 맞이하실 수 있도록 예비 창업자, 종사자, 운영자, 보호자, 관계 공무원 등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과 관련된 다양한 분들과 함께 이러한 스토리를 많이 나눴으면 합니다. 특히 이 영상을 보시는 보호자분들께서는 시설의 결산서를 꼭 확인하셔서 운영비 집행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시설이라면 이용을 반드시 고려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결산서를 통하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시설의 운영실태 들여다보기라는 제목으로 바람직한 시설 운영의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시설의 결산서를 보기에 앞서서 이러한 노인복지시설들이 어떻게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 건지 우리가 수익 구조에 대한 부분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먼저는 수익은 당연히 수입과 지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 수익이죠. 자, 그래서 먼저는 수입 구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 볼게요. 자, 수입에 대한 부분인데 크게 원을 그려 볼게요. 자, 원을 크게 그려서 잘 그려줘야 되는데, 네. 여기서 이거를 전체 수입이라고 보고요. 이 내용을 전체 수입이라고 봤을 때에 자, 이렇게 한번 그려봅니다. 여기서 요만큼. 자, 이 부분이 뭐냐면은 식재료비와 그 다음에 간식비, 즉 비급여 항목이 되는 거죠. 어르신들 식사와 간식 그 재료를 사는 비용인데 이 비용을 보호자분들께 받고 있죠. 그리고 시설은 보호자분들께 받은 식재료비와 간식비는 100% 모두 지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재료비와 간식비에서는 수익을 남길 수가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항목은 뭐냐면은 요만큼 한번 그려서 본인 부담금 수입이 됩니다. 본인 부담금 수입. 이 부분하고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공단 부담금에 대한 수입이 되겠죠. 자, 요만큼 이렇게 잘라서 좀 볼게요. 자, 이 부분을 공단 부담금이라고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본인 부담금과 공단 부담금은 해마다 정부에서 노인 요양시설과 또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 이용 요금을 정하고 있죠. 즉 법정 이용 요금을 해마다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가라고 표현을 하죠. 예를 들면은 노인 요양시설에 2등급 어르신께서 하루를 계시게 되면 65,870원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이 비용에 대해서 각각의 어르신별로 본인 부담률이 있잖아요. 그 본인 부담률에 따라서 뭐 12% 내시는 분도 있고 또는 8% 내시는 분들도 있고 20% 내시는 분들도 있겠죠. 자, 이렇게 납부를 하는 본인 부담금이 하나의 수입이 된다. 수입 항목이 되는 거죠. 그리고 80% 이거를 뺀 80%나 뭐 88% 또 92% 이거에 해당하는 돈이 들어오는 게 바로 공단 부담금이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해서 돈이 들어온다 해가지고 공단 부담금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수입에 있어서는 이 공단 부담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부분으로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본인 부담금과 공단 부담금은 또 여기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여기에 또 하나가 있다고 하면은 가산금 수입이 있는 거죠. 이 가산금은 시설에 인력을 더 배치했다든지 그럴 때에 지급이 되는 가산되는 돈인데요. 인력을 더 배치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더 배치한 인력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돈을 더 지급해주는 금액이 되죠. 근데 이것도 큰 수입에 있어서 큰 비중은 차지하지 않습니다. 뭐 더 배치하는 종사자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서 이 가산금이 굉장히 많은 비용으로 발생이 돼서 들어온다고 하면 수입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수입에 있어서의 비중은 가산금이 그렇게 큰 비중은 차지하지 않죠. 큰 비중은 바로 이제 본인 부담금과 공단 부담금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해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 법정 이용 요금을 정하기 때문에 자, 이걸 정하죠. 이걸 정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입의 전체적인 볼륨, 수입액 자체가 해마다 결정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수입이 적어서 운영비를 많이 지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정부에서 이 적정한 수가를 정하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시설에서는 이 금액 외에 더 이상 수입 항목이 대부분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해주는 그 수가만을 가지고서 대부분의 시설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거니까 그 정부에서 정한 수가 자체가 낮으면 그러면 시설의 수입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고 수입이 낮아지면 결국엔 지출에 있어서도 그 지출 규모가 지출 볼륨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수입액을 정부에서 수가를 적게 책정을 함으로 인해서 운영비를 축소해야만 하는 다이어트 시켜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수입 구조다라고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문제점 하나를 제가 좀 지적을 해드린다면은 이 기관 자체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이 공단 부담금에 너무 많은 비중의 의존이 되어 있다는 게 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수가를 적정하게 책정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수입액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 수입액이 줄어들면 그러면 지출에 있어서도 상당한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적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문제도 있죠. 또
정부에서 어떤 방향을 정해놓고 이 시설 이런 시설은 좀 퇴출을 시킬 필요가 있어. 그러면 그 종류의 시설에 대해서 이 법정 요금을 상당히 줄여버리면 그러면 결국엔 수입 자체가 적어지니까 그에 따라서 운영에서 적자가 큰 폭으로 발생하므로 자연 도태되게 되는 그런 수입에 대한 형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형태를 보았을 때에 한 가지 좀 돌파구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에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의존도를 좀 떨어뜨려야 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항목 중에 별도의 추가 항목을 수입에 대한 발굴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수입 항목에 대한 또 하나의 발굴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어떤 영역에 있어서 수입을 좀 추가시켜 줄 것인가 이런 게 좀 필요한데 예를 들면은 이런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상급 침실 이용료가 되는 거죠. 1인실, 2인실에 해당하는 비용인 건데 이런 부분의 비용을 조금 더 확보를 해줌으로써 시설에서는 본인 부담금과 공단 부담금의 의존도를 좀 낮추고 자체적인 뭔가 수입 영역을 조금 더 만들어줘 가지고 정부에서 혹시라도 수가나 그런 부분에 좀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수가를 책정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시설에서는 수입에 대한 항목을 조금 더 다변화시켜서 본인 부담금과 공단 부담금에 있어서 영향을 받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줄여갈 수 있게끔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그 보호자분들께도 비용이 더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는 시설이 종류가 이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전체 노인복지 시설 중에서도 이제 시설이 나눠져서 상급 침실 이용료를 받게 되는 고급화된 시설과 그리고 상급 침실 이용료를 받지 못하는 구조의 일반 형태의 시설로 나눠질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 당연히 수입이 많이 받쳐줘서 수입액 확보가 잘 되어 있는 시설이라면 운영 지출에 있어서도 여력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두 시설에 대한 서비스 차이도 점차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어쨌든 지금 수입 구조에 있어서는 본인 부담금과 공단 부담금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시설의 운영비가 많이 적자가 되고 그에 따라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 자체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정부에서 정하는 이 수가의 그 적정성이 부적합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출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크게 한번 써볼게요. 자, 지출 이렇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크게 원을 한번 쭉 그려보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지출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뭐니 해도 인건비가 되겠죠. 이렇게 반 정도 나눠 봅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뭐 절반 이상 차지하는 거에 당연할 거예요. 사람이 제공하는 서비스니까. 자, 이 인건비는 두 부류로 나눠지죠. 두 종류로. 그래서 이 인건비 자체가 두 가지 형태가 어떻게 나눠지냐. 첫 번째는 직접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자, 이 직접 인건비는 사회복지사 선생님, 또 간호조무사, 간호사 선생님, 또 물리치료사 선생님, 또 요양보호사 선생님, 또 작업치료사 선생님 이런 분들이 직접 인건비에 해당하는 분들이죠. 두 번째는 간접 인건비 인력이 있어요. 간접 인건비. 자, 이분들은 시설장님, 또 사무국장님, 또 뭐 사무원님, 또 조리원님, 자, 이런 선생님들이시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해마다
간접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고시를 하지 않는데 직접 인건비에 대한 비율을 항상 고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시설은 해마다 이 직접 인건비의 지출 비율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비율을 해마다 시설 종류별로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시설에서는 일정 부분 고정된 직접 인건비를 항상 지출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고정되어 있다. 무엇이? 바로 직접 인건비가 고정되어 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한 가지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왜 이분들을 직접 인건비라고 이렇게 명기를 해놨냐. 이분들께서는 어르신들을 직접 상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는 의미로 해서 직접 인력이다, 직접 인건비다 이렇게 이제 명기를 정해 놓은 거죠. 그리고 시설장님, 사무국장님 이런 분들, 조리원분들은 어르신을 직접 상대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간접 인력이다 이렇게 지금 정해 놓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분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분들의 역할도 상당히 크게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특히나 조리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먹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관리하는 건데, 자, 이 조리원 선생님을 간접 인력으로만 그냥 빼놨다라고 하는 거는 좋은 내용은 못 되는 거죠. 오히려 직접 인력보다도 때에 따라서는 조리원 선생님의 역할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간접과 직접으로 나눠서 시설을 관리하게끔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좋은 내용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지출이 되고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그어서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구간이 바로 운영비에 해당하는 구간이 되는 거죠. 운영비가 되겠다. 자, 운영비가 되는 것이고, 자, 이 중에서는 이렇게 나누면은, 자,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과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임차료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임차료. 그리고 우리 아까 수입에서도 해놨죠. 요 정도 요만큼 부분은 바로 생계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생계비. 먹는 부분이에요. 그 먹는 것과 관련된 그런 지출 비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생계비는 그대로 식재료비와 간식비가 100% 다 지출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만약에 식재료비와 간식비가 수입이 100만 원이었다. 월에 100만 원이었는데 생계비 지출은 그러면 100만 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수입은 100만 원인데 지출에서 100만 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50만 원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시설에서는 보호자분들께 100만 원의 식재료비를 받아서 50만 원만 지출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럼 남은 50만 원이 통장에 남아있든지 아니면은 다른 운영비로 사용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생각해 볼 문제는 과연 100만 원의 수입을 받아서 식재료비와 간식비를 100만 원 수입을 받아서 비록 50만 원은 지출했지만 그럼 이 50만 원 지출한 부분이 적정하냐 라는 부분이 먼저는 좀 판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50만 원으로 적정했다 그러면 문제가 없겠지만 100만 원 정도에 꼭 들어가야 하는 식재료비를 50만 원만 지출을 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식사 수준 자체가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에는 문제가 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이 차액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호자분들께 알리고 남은 50만 원에 대해서는 시설에서 돌려드리든지 하는 보호자분들께 돌려드린다든지 아니면은 이 남은 50만 원을 다음 달 또는 다다음 달 그런 식재료비에서 차감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겁니다. 또는 식재료비와 간식비에 대한 단가 자체를 시설에서 책정해 놓은 단가 자체를 조금 이제 내릴 필요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지출 내역 중에 비중 부분에 이제 생계비가 이렇게 지출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임차료도 이제 발생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보면은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프로그램 비용이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위해서 어르신들께 프로그램 지출이 또 발생을 하죠. 자, 또 이렇게 또 잘라보면은
여기에는 난방비도 있고 또 냉방비도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통신요금 뭐 이런 것들 막 들어가는데 뭐 이런 거를 그냥 회계용으로 따지면은 수용비 수용비죠? 글씨가 왜 그러죠? 수용비 및 수수료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또 여기에 또 한 가지 또 조금 생각해 볼 문제는 요만큼 정도를 떼가지고 기타 운영비라고 해서 종사자분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도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자, 이런 구조를 갖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운영비가 여기서부터 따져지는 거겠죠. 운영비 자체가. 자, 여기서 그러면 남은 부분, 남은 이 구간을 우리는 수익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 구조를 보시면 재밌는 구조가 뭐냐면 전체 수입에서 결국에는 인건비를 지출하고 그리고 운영비를 지출하고 남은 부분이 수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조금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고 그러면 대표자분께서 시설에서 종사자로서 같이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여기에 대표자 인건비가 같이 들어가겠죠. 대표자 인건비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자의 수익은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본인이 같이 일을 하면 이만큼의 수익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만약에 좀 여기서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 있어요. 자, 만약에 대표자분이 좋은 경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좋지만 한편으로는 나쁜 그런 상황, 동시성을 갖고 있는데 이 대표자분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더 좋은 음식을 제공해 드리고 그리고 더 좋은 그 사무관리라든지 어떤 그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뭐 정보관리나 뭐 건강관리 이런 내용들을 하고 계셨다든지 그 다음 어르신들께 더 따뜻하게 시설을 해드렸다든지 여름엔 좀 더 쾌적하게 해드렸고 프로그램도 어르신들께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해 드렸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 운영비에 거기다 하나 더 추가하면은 종사자분들께도 복리후생 차원으로 잘 해드렸다. 그리고 인건비도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지출을 해드렸다. 종사자분들께 드렸다.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해당하는 그 대표자의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겠죠. 왜냐하면 운영비 자체가 늘어나고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 대표자의 수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대표자의 수익이 줄어들었을 때의 문제는 뭐냐? 시설에서 롱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자분도 당연히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발생을 시켜야 되는데 수익 자체도 없고 그리고 시설에서는 계속 대표자분이 적자가 나서 시설에다가 기타 전입금으로 운영비를 계속 넣는다고 그러면 언제까지 운영을 할 수 있겠어요? 오래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시설이 롱런을 할 수가 없다. 자, 여기다 써볼게요. 1번의 경우에는 롱런 자체가 어렵다. 자, 그러면 그 반대의 상황을 볼게요. 이번에는 대표자분이 나는 이 사업을 통해서 돈 좀 많이 만져봐야지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해요. 그럼 이 수익의 구간을 넓혀야 되겠죠? 그럼 이 수익의 구간을 넓히려면 결국엔 인건비를 최대한으로 줄여야 됩니다. 최대한으로 줄여야 되고 마찬가지로 운영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프로그램을 하지 않으면 되죠. 또 난방 안 돌리면 됩니다. 또 운영에 있어서 어르신들 뭐 정보관리라든지 이런 사무적인 부분 아주 최소한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남겨가지고 좀 남겨서 이 부분을 운영비로 또 충당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수익이 점차 늘어나겠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정부에서 이 직접 인건비 비율을 정해놨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건데 꼭 지출돼야 하는 이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선생님, 물리치료사 선생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인건비를 확보하고 그리고 인건비에 대한 최소한의 확보죠. 최소한의 확보. 그리고 확보를 하고 근데 그 직접 인건비 비율이 높다면 최소한은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운영비가 지출될 수 있게끔 마련해 놓은 건데
그러면 운영비라는 거는 적정한 운영비라는 거는 분명히 적정선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적정선, 운영비의 적정선. 그 적정선을 지켰을 때에 대표자에게 발생하는 수익은 어느 정도겠구나. 그걸 다 파악을 해서 직접 인건비 비율을 정해놓은 상황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인데 대표자가 최대한의 수익을 만들어내려면은 결국 이 직접 인건비 비율은 지켜주고 나머지 간접 인건비와 그리고 운영비적인 부분에서 다이어트를 최대한 시켜주면 수익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면 결국에는 누구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냐? 바로 어르신들, 그 시설 안에 계신 어르신들께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난방도 안 돌리고 프로그램도 안 하고 먹는 거에 있어서 지출도 적정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최소한이라도 어르신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있는 이 직종에 대해서만이라도 인건비를 확보해서 지출할 수 있게 하자라는 취지에서 이 부분을 직접 인건비 비율을 마련해 놓은 것인데 결국에는 이렇게 내용을 따지고 본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의 의미도 크게 크다라고는 판단할 수는 없는 거겠죠. 이 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시설은 운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적정한 수입이 받쳐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대비 적정한 지출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보호를 받아야 하는 보호의 그 필요성이 굉장히 높은 어르신들께서 생활을 하시는 거거든요. 노약자라고 하잖아요. 약자, 늙고 약한 사람. 그런 분들을 보호하는 시설인데 적정한 수입이 받쳐주지를 못하면 적정한 지출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러면 어르신들께 따뜻한 난방도 프로그램도 이런 것도 다 제공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중요한 것은 적정한 수입부터가 받쳐주어야 한다라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수입에서도 보셨지만 수입에 그 항목이 많은 게 아니에요. 본인이 내는 본인 부담금과 공단에서 들어오는 공단 부담금 이런 부분인 건데 그럼 이 두 수입, 즉 수가, 나라에서 이용요금을 정해놓은 그 수가가 적정하지 못할 때에는 결국에는 적정한 지출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다. 이 수가를 정하는 사람의 책임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이 시설에서 적정한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즉 난방비나 프로그램비, 생계비는 아니죠. 난방비나 프로그램비 또 운영에 대한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두 가지 종류예요. 적정한 수입액이 발생하지 않았든지 아니면은 대표자가 운영비를 줄이고 그리고 수익을 더 가져가려고 하는 건지 그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시설에서는 이 수입액 대비 적정한 지출, 즉 적정한 수입액 대비 적정한 지출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시설 안에 계시는 어르신들께서도 좋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운영비를 줄이면 수익은 늘어나는 상황인 거죠. 운영비와 인건비를 줄이면. 그리고 만약에 대표자가 수익을 늘리려고 하면은 어르신들께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프로그램 지출을 우리가 한번 놓고 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자, 프로그램 지출을 할 수 없는 시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싶지만은 그런데 시설의 여건상 이런 프로그램 지출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시설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회계의 결산을 보게 되면 이 프로그램 지출 비용이 상당히 낮든지 또는 없든지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 프로그램 지출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결국에는 적정한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다든지 또는 어떠한 이유로 해서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없는 그런 사유가 있다든지 또는 시설에서 대표자가 수익을 더 창출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제공 안 했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지출할 수 없는 상황,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이냐, 어르신이 예를 들어서 한 70인이 있는 시설이에요. 70인이 계신 시설이라면
어르신들께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리려면 그러면 이 어르신들을 조별화 시켜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10분씩 한 7개 조로 나눠야 되는 거죠. 이렇게 나눠 가지고 프로그램을 각각 소규모 그룹별로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려야 되는 건데, 이러려면 사회복지사 선생님이든 또 이 프로그램을 뒷받침해 주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1년에 계속 프로그램을 자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의 피로도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시설에서는 어떤 프로그램 위주로 하냐? 바로 강사를 사용하는, 강사 선생님을 초빙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위주로 한다는 거예요. 즉 1대 다수에 해당하는, 그것도 다수도 이제 많은 다수죠. 대다수. 네, 많은 다수로 해당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해야지만이 강사 비용도 한 분께만 드리니까 비용도 줄어들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여러 사람한테 한 번에 제공한다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을 다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인원이 많은 시설에서는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1대 다수로 하는 프로그램을 자주 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프로그램의 지출 비용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또한 여기 임차료 부분도 있는데요. 이 임차료가 만약에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다른 운영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비중이 줄어들겠죠. 다이어트가 되기 때문에 이 임차료가 많다든지 이런 상황일 때는, 또는 난방비나 냉방비가 많이 지출이 된다든지 그런 상황일 때는 운영비가 많이 지출됨으로써 수익이 또 줄어들게 되는 이런 상황도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시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상황을 한번 보기 위해서 각각 노인요양시설 한 군데,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한 군데, 주간보호시설 한 군데, 이렇게 세 군데를 임의적으로 시설을 선택을 해서 그 시설의 결산 내역을 함께 한번 들여다보면서 실제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는 현황인지 그 실태를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